성공한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린 가슴을 가진 젊은 애인입니까? 아니면 부산항에 정박해 두고 세상에 과시할 호화 요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에게 만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회의원 자리입니까? 저는 박종수입니다. 전 종일철강 회장이었던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명예의 정점에 서 있었고 세상의 모든 좋은 술과 아름다운 여자들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68이라는 나이가 되어 강원도의 차디찬 산속에 고립된 이 삼나무 별장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잔혹한 진실 하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와 돈, 그리고 바로 그것입니다. 저에게 앞에 두 가지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은 이 산 전체를 사고도 남습니다. 제 자식들은 서울에서 제가 남길 회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것, 사내 놈의 자존심이자 힘과 자신감의 원천인 그것은 이미 5년 전부터 노예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년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대부호의 탈을 쓴 내시로 살아온 5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혈압을 유지하고 물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전립선을 진정시키기 위해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등 온갖 색깔의 양약을 한 주먹씩 삼켜야 합니다. 밤은 고문 그 자체입니다. 하룻밤에도 5-6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합니다. 황금으로 도금된 병이 앞에 설 때마다 제 몸 안의 생명력이 고갈되어 가는 것처럼 힘없이 뚝뚝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며 저는 치욕을 느낍니다. 거울을 봅니다. 검버섯이 덕지덕지 핀 쭈글쭈글한 피부의 노인. 그리고 영원히 잠든 그놈을 덮어버릴 만큼 축 늘어진 뱃살만 보입니다. 주식시장을 꿰뚫어 보던 눈은 이제 흐리멍덩하고 지쳐 있습니다. 저는 이 몸뚱이가 증오스럽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가식적인 안부 인사도 혐오스럽습니다. 아버님 약 꼭 챙겨 드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녀석들은 제가 재산분할 유언장에 서명도 못하고 돌연사할까봐 겁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망가지고 무력한 육신을 이 외딴 상우석의 쓸모없는 돈뭉치와 함께 무덤까지 가져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절세미인도 아니고 요란하게 화장을 하지도 않았지만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운다는 괴이한 산삼주 항아리의 비밀을 쥐고 있는 그 여자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칠순 노인에게 닥친 가장 달콤하고 잔인하며 또한 가장 황홀했던 덫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의 강원도는 비참한 수묵화와 같습니다. 하얀 눈이 늙은 소나무 숲을 뒤덮어 온 세상을 장례식장처럼 만듭니다. 제 별장은 산중턱에 덩그러니 놓여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양이라는 핑계로, 더 정확히 말하면 직원들과 옛 파트너들의 동정 어린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눈 덮인 작은 오솔길을 사이에 두고 제 별장 정문 맞은편에는 검은 기와를 얹은 소박한 목조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 여사의 집입니다. 한 여사는 올해 50살 정도로 오래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녀는 산속에서 홀로 살며 매일 약초를 재배하고 약재를 말립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어느 이른 아침 두꺼운 밍크 코트를 입고 발코니에 서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사는 마당 앞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찌든 시골 여자들과 달리 한 여사는 기이할 정도로 탱탱하고 홍조 띤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그녀는 얇은 개량 한복 한 벌만 걸치고 있었는데 살짝 파인 옷깃 사이로 땀방울이 맺힌 하얀 살결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마치 설원 한가운데 있는 이동식 난로처럼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가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수처럼 반짝이는 눈과 교태가 흐르는 미소였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을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독한 바람을 맞고 계시니 얼굴색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게 당연하죠. 저는 자존심이 상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저를 못 박인 듯 멈춰 세웠습니다. 남자는 양기인데 불처럼 뜨거워야 진짜 남자죠. 저렇게 차갑고 쪼그라들어서야 원 아까운 인생이네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얼굴로 피가 확 쏠렸습니다. 감히 이 여자가 나보고 쪼그라들었다고 비난하다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화려한 껍데기를 꿰뚫어 보고 매일 저를 갉아먹는 무기력함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 여사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저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스러운 작업 멘트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의미심장한 시골 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날은 후추와 쪽파 향이 진동하는 뜨거운 장어죽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온천 계곡에서 제가 직접 잡은 장어인데 정력에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떤 날은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 겉절이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몸 좀 드세요. 그래야 피가 필요한 곳으로 흐르죠. 저는 먹으면서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주책 맞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야간 빈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몸에서 나던 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쑥 냄새, 산삼 냄새, 비옥한 흙 냄새가 여자의 진한 땀 냄새와 섞인 그 향기 말입니다. 그것은 옛 아내가 쓰던 차가운 프랑스 향수와도 달랐고 제가 혐오하는 병원의 무균실 냄새와는 더더욱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여사가 결정적인 카드인 10년 묵은 산삼주 항아리를 꺼내 들었을 때 사냥감은 미끼를 물고 말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흰 눈 위에 핏빛 그림자를 들이우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한 여사는 붉은 천으로 입구를 단단히 봉하고 겉에 흙이 묻어있는 작은 질그릇 항아리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고 목덜미에 닿는 뜨거운 숨결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직접 캔 산삼을 넣고 땅속에서 10년 동안 숙성시킨 찹쌀 약주예요. 우리 집안의 비법이죠. 저는 항아리를 받아들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약입니까? 난 보약을 톤 트럭으로 먹어도 아무 소용없던 사람입니다. 한 여사는 킥킥 웃으며 제 어깨를 친근하게 툭 쳤습니다. 양약은 죽은 약이고 이건 살아있는 약이에요. 제 죽은 남편도 옛날에 이 술 덕분에 60이 넘어서도 저를 걷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음탕한 말은 마치 최음제를 바른 화살처럼 제 뇌에 박혔습니다. 60살에 아내를 걷지 못하게 만들었다니. 그것은 제가 가장 갈망하던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잔에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호박색의 걸쭉한 액체가 용암처럼 뜨겁게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딱 5분 후 기이한 열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가 허리를 지나 아랫배에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소변을 보러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았습니다. 한 여산의 집을 바라보니 그녀가 마당에서 허리를 숙이고 약재를 널고 있었습니다.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에 그 뒷모습이 갑자기 미치도록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약을 받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그 신비한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냄새를 맡기 위해 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술단지는 그저 미끼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폭풍은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눈보라가 말입니다. 제 안에 호랑이가 깨어날 기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달콤한 사랑의 덫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시점은 지난 10년 중 강원도의 가장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굶주린 수천 명의 원혼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산골짜기를 휘감았습니다. 눈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쏟아져 온 세상이 죽음의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전체가 정전된 것입니다. 독일산 바닥 난방 시스템과 스마트 전자 벽난로를 갖춘 제 수십억 원짜리 별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얼음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모든 최신 설비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몇 시간 만에 영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 종일 철강 회장 박종수는 두꺼운 소미불 속에 웅크린 차에 이를 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냉기가 이불을 뚫고 들어와 늙은 관절 마디마디를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황금 감옥에서 늙은 쥐처럼 비참하고 고독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통신 신호마저 끊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하여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유언장이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바람 소리를 뚫고 들어온 단호하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케인 램프의 노란 불빛이 한 여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눈보라 속에 서서 두꺼운 털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숯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램프와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얼어 죽고 싶어요? 그녀가 바람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가요. 장작 난로랑 온돌이 있어서 뜨끈뜨끈하니까. 여기서 죽어서 이웃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일만 하고 산 여자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따라 눈 덮인 오솔길을 가로질러 차가운 죽음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 건너갔습니다. 그녀의 통나무집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열기가 확 끼쳐와 눈썹에 맺힌 눈송이를 녹였습니다. 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황토를 바른 벽과 투박한 나무 기둥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른 쑥 냄새, 난로에서 타닥거리는 소나무 향기, 그리고 찹쌀 약주 냄새가 어우러진 원초적이고 진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겉옷 벗고 제일 뜨거운 아랫목에 앉아요. 한 여사가 명령하듯 말하며 재빠르게 문을 닫아 눈보라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시켰습니다. 장작불로 달궈진 바닥에 엉덩이가 닿자 온몸으로 열기가 퍼져나가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 여사는 질그릇 대접을 가져와 제가 며칠 전 마셨던 그 괴이한 호박색 인삼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다 마셔요. 한 번에 마셔야 몸이 데워져요. 오늘 밤은 눈보라가 심해서 못 돌아갈 테니 여기서 내가 당신 병을 좀 고쳐줘야겠어. 저는 대접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매운맛이 코를 찌르더니 이내 불덩이가 되어 위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달아오르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공포와 추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묘한 흥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옷 벗으세요. 한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칠 때의 억센 목소리가 아니라 은밀하고 요염한 목소리였습니다. 경락을 좀 뚫어줄게요. 피가 다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거기가 서겠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비싼 캐시미어 스웨터를 벗고 늙고 축 늘어진 몸을 드러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더니 약수를 손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 손은 맙소사. 제가 데리고 놀던 부잣집 딸내미들의 부드러운 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쇠집게처럼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제 발바닥에 용천혈을 엄지로 꾹 눌렀습니다. 악!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아픈 건 막혀서 그래요. 뚫리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녀는 작은 통나무집이 울리도록 껄껄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술을 발라가며 제 살이 붉어질 때까지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와 저는 기분 좋게 취해갔고 머릿속은 달콤한 몽롱함으로 빙 돌았습니다. 한 여사는 마사지사처럼 서서 주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예 제 몸 위로 올라타서 체중을 실어 척추를 따라 혈자리를 눌렀습니다. 땀에 젖은 얇은 한복 너머로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박 회장님. 그녀가 제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예민한 귓바퀴를 간지럽혔습니다. 만져보니까 알겠네. 근육이 아직 짱짱해요. 누가 당신을 패물이라고 그래요? 도시 여자들이 앙탈만 부릴 줄 알지 당신 안에 호랑이를 깨울 줄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새빨간 거짓말이 꿀처럼 귓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제 근육이 다 빠진 걸 알면서도 일렁이는 불빛과 취기 속에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건장한 사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리에서 아랫배로 미끄러져 내려가 관원혈,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력의 관문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렸습니다. 전류가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지난 5년간 죽어있던 그것이 갑자기 꿈틀거렸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심장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흐릿한 기름 램프 불빛 아래 그녀는 마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입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술 기운의 입술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눈빛은 요염하게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덫에 걸린 사냥감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봤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깼네요. 아직 쓸만한지 한번 시험해볼까요?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뜨거운 여자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통나무집 안에서는 나이와 도덕의 장벽을 휩쓸어버리는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니, 적어도 다시 태어났다고 착각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가 밤을 찢어발길 듯 울부짖었지만 통나무집 안에서는 제 이성의 끈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더 강력한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죽음과 무기력을 걱정하는 68살의 환자 박종수가 아니었습니다.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그 육감적인 여자의 품 안에서 저는 막 우리를 탈출한 야수였습니다. 제가 한 여사에게 손을 댔을 때 그녀의 살결은 숯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돈을 주고 만났던 그저 가만히 누워 쾌락을 즐기며 수표만 기다리던 얌전한 젊은 계집애들과는 달랐습니다. 한 여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강렬함과 야생성으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휘감았고 그녀의 단단한 다리가 제 허리를 조였으며 귓가에 들리는 그녀의 속삭임은 무너진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문 같았습니다. 더 세게 해요, 회장님. 당신은 산중 호랑이잖아요. 젊은 놈들이 비웃지 못하게 그 자극적인 말들과
10년 묵은 산삼주의 효능이 합쳐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던 제 물건.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그것이 갑자기 용솟음 쳤습니다. 빳빳하게 서서 터질 듯한 통증과 함께 오만함을 뽐냈습니다. 뜨거운 피가 하체로 쏠리는 감각에 저는 쾌락으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박종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온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행위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제가 아직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난로에서 장작 터지는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는 거칠고 무겁고 급박한 부활의 숨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쾌락의 혼미함 속에서 일렁이는 불빛에 비친 한 여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땀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으로는 자지러지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녀의 눈과 주름도 촌스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신만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한 여사. 당신은 내 인생의 불로초야. 저는 헐떡이며 말했고 제 허리짓은 젊은 시절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한 여사는 제 어깨를 꽉 껴안았고 그녀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최고야.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육체의 쾌락만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위대한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서울로 돌아가 제 자리를 넘보는 놈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 덕분에 노화와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훈훈한 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땀범벅이 되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 여사는 제 옆에 누워 제 팔을 베고 손가락으로 제 가슴에 의미 없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저는 소미불을 끌어당겨 덮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진한 향기를 맡으며 지난 5년 중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야간 빈뇨도 악몽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만족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눈보라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 문 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반짝이는 빛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고요했고 순백색으로 빛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격렬한 운동 후에 을에 따라오는 피로감이나 근육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아랫배에 묵직한 불쾌감은 사라졌고 머리는 피를 새로 간 것처럼 맑고 상쾌했습니다. 한 여사는 옆에 없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해장에 좋은 콩나물국 냄새와 갓 지은 찹쌀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일어나서 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이 혐오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룩한 배를 두드리며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밤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 녀석은 여전히 나른하지만 아주 희망차게 기립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으며 가슴속에 웅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을 나오자 한 여사가 아궁이 앞에서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평상복 차림에 그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뒷모습에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한 여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일어나셨어요? 놀랐잖아요. 얼른 세수하고 아침 드세요. 국 식겠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저는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당신이라고 하든가 종수 씨라고 불러.
한 여사는 킥킥 웃으며 저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어휴, 신혼부부라도 된 줄 알겠네. 얼른 가서 세수나 해요. 얼굴이 꼬질꼬질하잖아. 저는 마당으로 나와 강원도 산골의 차갑지만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길 건너편에 차가운 제 별장을 한번 보고 다시 이 따뜻한 통나무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담한 결심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어. 그래, 안 될 게 뭐 있어.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고 난 독신인데 내 마음이지. 자식놈들은 분명 반대하겠지. 총우석 꽃뱀한테 홀렸다느니 유산을 노린 거라느니 떠들어대겠지. 하지만 알게 뭐야. 돈은 내 거야. 유언장을 고쳐야겠어. 한 여사를 서울로 데려가서 비단 위에 앉혀놓고 가정부 10명을 붙여주고 최고급 비단 한복을 사 입힐 거야. 그녀의 손을 잡고 호화로운 파티에 입장해서 나를 질투하는 늙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구원한 사람이야. 현대의학도 못한 걸 이 사람이 해냈다고. 저는 한 여사와 팔짱을 끼고 으스대며 걸어가고 그 뒤로 부러움과 시기, 어린 시선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녀에게 보상해 줄 겁니다. 그녀를 회장 사모님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한 남자의 들뜬 기분으로 저는 해장국을 먹고 당장 청혼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오늘 당장 그녀를 데리고 서울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설경을 감상하려고 썩은 나무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덕 아래 한 여사의 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입구에 고급 승용차 세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위험 있는 짙은 녹색 벤틀리, 그리고 최신형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번호판은 전부 서울 번호판. 그것도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었습니다. 이런 외진 산골짜기에 이런 차들이 나타날 리가 없는데 만약에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벤틀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하고 비싼 울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금으로 도금한 지팡이를 짚고 거만하지만 어딘가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두 차에서도 칠수는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 내렸습니다. 차림새는 화려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기묘한 갈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여사의 집 대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사적인 보금자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데 벤틀리를 탄 남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오랜 지인처럼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종일철강 박 회장님 아니십니까?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첩첩산중까지 오셨대?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호텔 체인의 회장인 이 회장이었습니다. 소문난 난봉꾼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병 때문에 은퇴했다던 그 작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회장.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더듬거렸습니다. 전 요양차 왔습니다. 이 회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음흉하게 윙크를 했습니다. 같은 어두운 비밀을 공유한 놈들만이 할 수 있는 윙크였습니다. 요양은 무슨,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데? 그것도 황금손집 대문 앞에 서 있으면서 말이야. 그가 제 귀에 대고 껄껄거렸습니다. 박 회장, 어젯밤에 폭풍 코스 막 끝냈나 보구먼? 한 여사가 이번에 기가 막힌 북조선산 산삼을 들여와서 비전 마사지랑 결합했다던데. 캬, 안색을 보니 효과가 아주 끝내줬나 봐. 저는 멍해졌습니다. 폭풍 코스.
북조선산 산삼?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얼버무렸습니다. 이 회장은 넋이 나간 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같이 온 친구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 내 말이 맞지? 저 차가운 강철 영감 박 회장도 회춘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어? 에이, 박 회장,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여기 다 동병상련인 사람들 뿐인데 뭐. 집구석 마누라는 식은 밥처럼 지겹고 첩년들은 돈만 밝히고 양약은 간만 버리고 오직 한 여사, 오직 그 여자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지. 나도 한 달 전에 예약해서 겨우 순번 잡은 거야. 바로 그때 통나무집 문이 열리고 한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평상복 대신 짙은 붉은색 비단 한복으로 갈아입었고 화장을 옅게 했으며 입술에는 붉은 루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가죽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VIP 손님들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젯밤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소, 구원의 여신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술집 마담처럼 이 회장에게 다가가 능숙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다른 분들도 어서 오세요. 인삼차 준비해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교태 흐르는 연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사무적이며 차가웠습니다. 치료가 끝난 환자를 보는 의사의 눈빛.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산을 마친 손님을 보는 장사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그녀는 펜으로 장부를 톡톡 두드리며 저를 남대하듯 불렀습니다. 치료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젯밤 폭풍 코스 추가 서비스 비용은 아직 결제 안 하셨는데요. 다음 손님 맞아야 하니 빨리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얀 눈밭 위에 홀로 서서 제 머릿속에서 회장 사모님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유일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은밀한 회춘 클럽의 고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허탈감과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손을 넣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어젯밤의 흔적이 남은 그놈이 여전히 미세하게 살아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여사에게 봉사받을 때 느꼈던 그 최고의 쾌락이 떠올랐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던 그 단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들떠있는 이 회장과 늙은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빽빽한 예약 장부를 들고 있는 한 여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했지만 돈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수용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악어 가죽 지갑을 꺼내 가장 한도 높은 블랙카드를 뽑았습니다. 저는 한 여사에게 다가가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한 여사. 저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세상 다 산 놈처럼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폭풍 코스 좋더군. 돈값 했어. 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카드를 받아 챙겼습니다.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주엔 저는 이 회장도 들을 수 있도록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화산 코스로 예약하지. 가격은 2배, 3배라도 상관없어. 단, 내가 70 노인이라는 걸 잊게 해주고 저기 늙어 빠진 이 회장보다 더 끝내주게 해줘야 해. 한 여사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어젯밤처럼 요염하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20년 산 술로 준비해 놓죠. 저는 차디찬 채 별장을 향해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장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행운을 비네, 친구. 너무 무리하다가 혈관 터지지 말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환상이라면 그것 또한 일종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적어도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저는 고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회춘이라는 이름의 마약을 먹으며 살 것이고 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